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남재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불평등 해법 찾기 5번째 강의로 소득중심 사회보장을 통한 노동 안정성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전까지 하고 강의하고 달리 제목만 딱 듣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조금 감이 안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가 이제 직장으로 있는 연구원 외에도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복지국 관련 시민단체에서 쭉 일을 하면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이제 참여를 해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로 노동 연령대 인구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불평등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재분배를 하는 거대한 국가체계죠. 이제 조세를 걷고 혹은 사회보험료를 걷고 그거를 바탕으로 급여를 줍니다.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요. 조세를 거둘 때는 대개 소득에 비례하거나 적어도 혹은 소득 누진적으로 걷고 급여를 줄 때는 뭐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더 주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복지국가의 특성인데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복지국가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제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불평등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두 명의 윌렌스키라는 학자와 코르피라는 두 학자의 서로 다른 견해들을 제시해 놨는데 위에 있는 이제 글씨에 나오는 것처럼 윌렌스키라는 학자는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민들에게 어떤 핵심 서비스들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불평등 감소 그 자체는 복지국가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얼마나 불평등을 실제로 감소시켰느냐, 평등이 실현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윌렌스키라는 학자는 미국 학자고 아래에 있는 코르피라는 학자는 유명한 이제 스웨덴 학자인데 이분들의 이제 국가적인 배경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견해를 사실 대표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능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는 돼지 저금통 기능을 한다. 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로빈훗 기능을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돼지 저금통 기능은 마치 우리 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주가 있고 똑같이 돈을 낸 다음에 모아서 그때그때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개주를 하죠. 그 과정에서 꼭 부유한 사람에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필요가 덜한 사람한테서 필요가 더한 사람에게로 재분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지국가의 돼지 저금통 기능. 이라고 말하는 거고 장하준 교수 같은 분이 복지국가는 공동구매를 하는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관점에 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빈훗 기능은 뭐 우리가 로빈훗 잘 알잖아요. 부자한테 돈 뺏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죠. 수직적인 재분배,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재분배를 하는 기능을 로빈훗 기능이라고 합니다. 복지국가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복지국가가 지금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커질 수 있었던 데는 돼지 저금통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겠지만 평등을 지향하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 체제 안에서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평등화 효과가 너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복지국가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가 조금 이제 물음표를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복지국가가 불평등 완화의 기구냐? 얼마나 불평등을 완화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복지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하고요. 일단 복지 지출을 많이 해야 재분배에 대한 체계가 커지니까요. 그리고 이 제도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느 영역에서 조금 더 잘 작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의 불평등 대응 효과를 높일 수 있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복지 지출이 높으면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빈곤도 불평등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놓되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지출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높은 영역이 있습니다. 더 높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영역의 복지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노동 연령대 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큰 영역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노동시장 변화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여기를 적절하게 가져갈 거냐를 놓고 다양한 이제 대안들이 요즘 제시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발전했던 복지국가에서는 사실은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이 집단은 예외적인 경우에 지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복지국가의 전제 조건이 완전 고용이었어요. 일단 대부분의 인구들이 완전 고용돼 있고 고용의 중심에 표준적 고용관계라고 하는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런 고용 형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노동연령대 인구에 대한 복지는 실업을 당했거나 산재에 처했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제공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그 사회보장 대상으로서의 노동 인구가 또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하고 이 집단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불평등 증가의 출발점은 저는 소득 불평등 증가라고 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것, 그리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소득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평안하게 살면 영위할 수 없게 된 것. 그런 것들이 소득 불평등을 가지고 왔고 그 소득 불평등이 또 자산 불평등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또 물론 이제 금융화나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자산 버블이 이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들, 그 불평등의 출발점에 이 노동 연령대 인구에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불평등 증가의 위험이 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영역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디지털 전환이죠. 우리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뭐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다 뭐다 해서 이제 아주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소위 말하는 많이 배우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하는 그 소수의 그런 지배적인 일자리와 다수의 상대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제조업의 생산직 일자리보다 더 떨어지는 일자리, 이렇게 일자리가 양극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술 변화의 배경으로. 그로 인한 불평등의 증가도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출발하게 되는 불평등인 것입니다. 녹색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 전환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화석연료 산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일자리를 잃고 그 사람들이 과연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만큼 좋은 일자리로 제대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정의로운 전환을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나? 이 여러 가지 질문에서도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불평등은 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대개 어느 정도 안정되게 고용된 사람이 차근차근 이제 사회보험료를 내고 그걸 통해서 급여를 받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불안정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이 사람들이 복지국가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실업급여를 예로 보면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가입률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주로 임시일용직, 프리랜서, 특고, 비정규직 이분들의 실업급여 이제 가입률이 낮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업을 가장 많이 당하게 돼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노동 인구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죠. 일단은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노동시장이 많이 분절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밑에 왼쪽에 있는 표가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추정을 해서 경제활동 인구조 자료를 가지고 하되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정을 해서 노동시장 인구를 세 집단으로 나눈 겁니다. 하나는 상용직이고 정규직이면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까지도 안정적인 거라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근데 이것까지 불안정한 거라고 만약에 중소기업도 보게 되면 더 불안정한 노동집단이 커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이 35%, 3분의 1 정도라는 거고요.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그리고 소상공인 쪽에서 피용자, 그러니까 10인 이하 기업의 피용자를 합치면 이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 안에는 특수고용도 있고 여러 가지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비임금 근로, 이 비임금 근로 안에는 제가 이제 종속계약자라고 표현해놨는데 플랫폼 노동자, 특고 이 사람들 이제 포함한 겁니다. 그 집단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이 정도면 그래도 안정적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관대하게 말하면 35%, 엄격하게 말해서 대기업만 안정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10%, 그리고 나머지 노동인구는 모두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근속 기간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5.9년인데요. OECD 평균은 10.1년이고요. 그리고 OECD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짧은 리투아니아가 7년입니다.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짧은 나라는 덴마크인데 덴마크는 7.7년이었습니다. 덴마크가 우리가 유연 안정성 국가라고 해서 노동시장이 복지국가임에도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평균 근속 기간이 7.7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5.9년입니다. 정규직만 봐도 7.8년입니다. 우리나라 정규직에 그렇게 보수 언론에서 철밤톡이라고 얘기하는 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이 그렇게 유연한 노동시장을 얘기하는 덴마크의 전체 노동 인구의 평균 근속 기간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연 안정성 얘기할 때 우리나라 해고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 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9년이라는 근속 기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동성이 굉장히 높다. 분절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득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코로나19 이후에 소득이 감소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한 건데 상용직 노동자는 한 20% 정도가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비상용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정규직은 한 50%가 그렇다고 얘기했고 프리랜서나 특고는 거의 70%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리랜서나 특고는 소득이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그 노동연령대 인구 소득 보장의 핵심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인데 전형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작동하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현황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돼 있는 사람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뭐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25%, 아까 제가 2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안 되게 되고요. 임금 근로자 중에 임시일용직이나 소규모 기업 종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게 고용보험의 한계.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인적 자본을 축적해서 이 사람을 발전시키는 접근보다는 취업 우선 접근. 당장 어떻게든 노동시장을 밀어내는 고용 보조금을 주든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든 해서 당장 밀어내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효과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걸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이걸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우선은 사회보장제도를 과거처럼 고용관계 중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고용관계가 너무 다양해져서 고용관계 중심의 실업급여 제도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취업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뭘까라고 하면 이 사람들 다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이 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으로 바꿈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정전보다 더 포괄적이고 관대하고 유연하면서 적절성은 이제 급여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군요. 적절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과제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사회보장제도는 재분배 영역이니까 1차 분배 영역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좀 더 역량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역량은 한편에서는 노동자의 또 협상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기준으로 역량을 사회권으로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서비스 체계를 만들자. 이 두 가지를 크게 보면 과제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각각 다시 둘씩으로 나눠보면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취업자 소득보험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전국민 고용보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가 전국민 고용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소득 변동성을 보호할 수 있고 모든 취업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취업자 소득보험이라는 표현을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입안한 전국민 고용보험은 사실은 산재보험 대상 특고를 일부 편입시킨 거 외에는 그다지 제도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용보험의 틀 안에 어떻게 보면 일부 특고를 그냥 이렇게 밀어 넣은 것 같은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된 취업자 소득보험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과제로 생각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과제는 최저소득보장제도. 이 자산조사를 거치는 제도로 취업자 소득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최저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 라는 게 두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고용 서비스와 역량 개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숙련 개발, 노동자의 숙련을 개발하는 체계를 고도화시키자라는 이제 사회 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제안을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정책 제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로 하고, 재원은 가입자와 기업과 정부가 같이 기여를 하자. 왜냐하면 비임금 근로자가 들어서면서 이제 비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 몫까지 내라. 그렇게 해서 너는 임금 근로자의 2배를 내라. 이렇게 하면 비임금 근로자가 가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보면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를 같은 이제 비율로 하되 기업의 책임을 일정하게 물면서 부족한 거는 정부가 일반 조세를 투입을 하자. 왜냐하면 비임금 근로자가 가입이 되는 순간 이 사회보험은 더 이상 노사의 자치제도가 아니라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자 기여로 하자라는 거고요. 기업의 기여 같은 경우는 지금은 피용자 보수를 기준으로 내고 있는데, 피용자 보수뿐만 아니라 기업이 노무를 수취한 특고나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기여를 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기업도 노동자가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기여를 하듯이 기업의 매출이나 이윤을 기준으로 기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취업자 소득보험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제 관리 운영에서 사회보장 징수 행정하고 소득 파악에 대한 걸 이제 국세청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 체계에서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 체계가 안 되는 게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세청이 아니기 때문인 게 커요. 그래서 ICT 기술 발전시키고 국세청이 주된 역할을 하면 충분히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해서 이 사각지대 없는 소득 보장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시로 그려본 취업자 소득보험의 이제 예시이고, 월소득이 80만 원이 넘으면 이 소득에는 이제 내가 모든 일터에서 얻는 노동소득이 다 포함되는 거죠. 노동소득,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 등의 인적
이제 공제에 대한 소득, 그리고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걷어서 이제 이 최저기준선,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한 최저기준선 미만에서는 소득 대체율 90%를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60% 정도 적용을 해주고, 상한에는 최저임금을 150%로 잡는 이제 이런 모델 속에서 우리가 소득에 비례하는 사회보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체제 안에서는 소득의 단절뿐만 아니라 소득의 감소도 우리가 보장을 하자. 근데 소득의 감소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긴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뭐 지난달에 350만 원 벌었는데 이번 달에 347만 원 벌었으니까 3만 원어치에 대해서 달라. 이렇게는 안 되니까 소득의 뭐 예컨대 30% 혹은 50% 이렇게 감소했을 때 거기에 내가 신청하면 소득 감소분에 똑같이 대체율 90% 혹은 6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을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근데 요 소득 감소 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 소득 감소에 대한 파악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취업자 소득 보험이 방금 말씀드린 진정한 의미의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취업자 소득보험이 구현이 되더라도 여전히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과거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사회보험 체계로 지원하는 건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경력이 당절됐던 사람들 역시 비슷한 경우가 되고, 그리고 취업자 소득보험은 어쨌든 사회보험 제도니까 수급기한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이 수급기한이 종료되고 났을 때 이 사람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제도로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최저소득보장 제도가 몇 가지 원칙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취업자 소득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장해야 되죠. 여기가 사각지대 중에 하나인데, 그 사각지대를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산조사 제도도 같이 취업 이력을 요구하고 있는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급 요건이 관대하면서도 급여가 좀 적절할 수 있게끔 적절한 소득 보장, 그러니까 관대한 자산 조사를 좀 거치는 제도가 보충적인 제도로는 필요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자산조사를 너무 관대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우파에서 얘기하는 노동 역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EITC, 그 근로장려금처럼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급여가 이렇게 감소해가는 구간, 완전히 한순간에 딱 급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구간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 빈곤층의 특정에 맞는 급여 방식이 필요하다. 이제 흔히 근로빈곤층이라고 하는 노동빈곤층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업했다가 쭉 취업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실업과 취업을 끊임없이 오가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으로 취업해 있을 때랑 소득이 없을 때를 같이 묶어서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과거의 실업부조의 기능과 근로장려금의 기능을 통합한 방식의 제도로 접근하자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현재 복잡한 자산조사 급여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고 봤습니다. 정의당의 시민최저소득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중위소득의 100% 이하는 무조건 급여를 주는 거고, 급여 수준은 중위소득의 100%와 내 소득의 50%인 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보면 내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내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에게는 100만 원과 2만 원의 차액의 50%니까 150만 원을 주게 되겠죠. 소득이 1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내 소득이 200만 원이 되면 급여를 이제 더 이상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제도의 설계는 이런 방식으로 함으로써 이 하나의 통합적인 제도로 최저소득 보장을 통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예컨대 없게 되는 거죠. 가진 가구는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소득 기준을 이거는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 중위소득처럼 가구 수준에 따라서 이제 다른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로 1인 기준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고, 뭐 4인 가구면 더 많아지겠죠. 이거보다 당연히. 이게 정확하게 재정 추계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정의당 방안하고 똑같이 설계를 하면 대략 50조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조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8만 원 기본소득안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물론 자산조사를 거치는 제도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주의, 선별주의에서 선별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설명드린 취업자 소득보장하고 이 제도가 같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취업자 소득보장으로 1차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러고도 모자란 소득 혹은 그거를 못 받는 사람에게 이거를 지급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시스템 수준에서는 굉장히 보편주의적인 제도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나 녹색 전환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내가 다른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리스킬링이라고 하죠.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될 필요성, 새로운 숙련을 습득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기술 발전된 이 기계하고 내가 같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가지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좀 디지털 기술도 배우고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경제는 소위 말하는 지식 경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방식으로 사용자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역량을 익히고 숙련을 개발하는 과정을 하나의 사회권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공적인 복지제도를 통해서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언제든지 교육 훈련을 받고 그걸 통해서 역량을 익히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체계를 만들자라는 것이 사회권으로서의 역량을 위해서 사회 서비스를 질 개선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구에 대한 사회 서비스 강화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인적 자본 혹은 역량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노동의 중요성, 노동의 숙련이 생산 과정에서 높아지는 거는 노동의 교섭력의 강화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소득 중심의 사회보장책으로 변화되는 어떤 이제 이 노동시장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투자를 해서 노동자들의 역량이 조금 더 개발되고 발전되고 그거를 통해서 생산 과정에서 노동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불평등을 개선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치이고 권력이고 협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을 뒷받침하는 노동 연령대 인구에 대한 어떤 소득 사회보장의 재구성을 통해서 어떤 교섭력을 높여나가자 이런 말씀으로 어떤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사대보험을 발전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형적인 고용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업을 겪는 집단이에요. 그러면 사회보험제도도 바뀌어서 전형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기존의 사회보험 체계를 뭐 폐지하고 이거를 하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기존의 사회보험 체계가 가지고 있는 전제나 제도 설계를 조금씩 바꿔서 좀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포용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자라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하면서 제도를 설계할 때도 약간 그 프랑스와 덴마크, 특히 덴마크 제도를 많이 이제 참조를 해서 만들긴 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나 덴마크도 이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 집단에 대한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프리랜서 집단에 대해서는 정액 보험료를 걷고 정액으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영업자가 특례로 고용보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밴드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정액을 소득이라고 간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앞 단계가 되겠고요. 우리도 비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그 방식으로도 일단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지만 이것도 역시 유사하게 그러니까 실업 부조를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주지만 일정하게 소득이 올라가도 그 소득에 대해서 급여를 부분적으로 차감해서 주는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영국이나 독일의 이제 실업 부조가 이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제도도 앞서 말씀드린 취업자 소득 보장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유사한 고민들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킨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취업자 소득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지금 있는 그 전국민 고용보험의 개념에서 이제 그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비임금 근로자를 더 많이 포괄하고 제도의 지급 조건을 실업이 아닌 소득으로 바꾸면 이 제도인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이 취업자 소득보험이라고 바꿔 소득보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고용보험은 고용관계를 보호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로 바꾸자는 거니까 소득보험이라고 표현한 거고 두 제도는 그래서 같은 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이게 취업자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뭐랄까 이 노동시장 통계 용어에서는 모든 임금 그러니까 소득 노동을 하는 사람을 취업자라고 통칭하고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고 취업자 안에는 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가 있고 임금 노동자 안에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취업자라는 표현을 편하게 썼는데 이게 이제 대중적이지 않은 표현이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죠? 이게, 예, 맞습니다. 충분히 맞는 지적입니다. 이게 항상 그냥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들여다보게 되다 보면 이 용어가 대중적인 용어인지 안 대중적인 용어인지에 대한 그 감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자가 늘어나서 이제 들어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일정하게 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몇 개 제도로 통합하잖아요. 그거에 플러스 되는 순증만 계산하게 돼. 그리고 기초연금도 상당 부분 또 이게 같이 중첩이 되니까 그 순증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추계한 걸로는 50조 원으로 얘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정교한 추계는 아니라서 예산정책청과 국회 통해서 추가적인 추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기업도 내가 노무를 제공받은 이 노무를 제공받은 혹은 뭐 고용한 사람의 소득 기준이 아니라 그 기업의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끔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요. 기업의 소득이라고 하면 이윤이잖아요.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걷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거의 모든 플랫폼 기업은 이윤이 없습니다. 다 적자인 상태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네트워크 효과로 이 사업을 내가 언젠가 독점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윤에다가 이거를 걷어버리면 가장 많은 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은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차라리 매출에 걷자. 근데 이제 매출에 걷게 되면 이제 기업이 매출만 있고 나는 사실상 빵꾸나 다름없는데 그게 되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쉬운 이슈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의 일정률을 이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거기다가 거두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기업도 기업의 소득에 비례해서 내고 내가 얼만큼 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든 임금 노동자를 사용하든 네가 번 돈만큼 내라 라는 개념이 된다면 훨씬 더 조세에 가까운 사회보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소득중심 사회보장, 특히 노동인구에 대한 소득중심 사회보장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소 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제도에 대해서도 빠르게 설명해서 잘 이해가 되셨을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우리가 어떤 사회보장에 대한 새로운 제안에 대한 논의는 이 민주노총 불평등 시리즈를 비롯해서 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논의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오늘 이제 했던 부족한 발표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